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활발하게 지내야지 라고 다짐했던 내가 정작 인간관계 때문에 속이 터질 지경이 된 순간 말이에요. 친구들과 만났는데 이상하게 피곤하고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괜히 기분만 상하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싶은 순간 이제 슬슬 깨달을 때가 된 겁니다. 노년의 진짜 행복은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혼자만의 세계에서 온다는 걸요. 젊을 땐 관계를 넓히고 깊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삶의 중요한 목표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죠. 아,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하다. 사람들 속에서 얽히고 설킨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는 이젠 사치일 뿐입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내가 왜 저 사람 눈치를 봐야 하지? 라거나 내가 이걸 들어줘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고 내 시간과 공간을 오롯이 누리며 살아가는 여유가 주는 행복은 비교할 수 없죠. 오늘은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를 줄이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속 편하고 긍정적인 선택인지, 지금부터 왜 노년의 많은 사람들과 얽히지 않는 것이 현명한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7가지 이유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혼자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 흡혈귀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공감하시죠?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게 의외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내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에너지 흡혈귀 같아요.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났는데 끊임없이 불평만 쏟아내고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누구 하나 싸움이 안 나는 날이 없고 심지어 이웃은 뭔가 도와달라며 매번 요청만 합니다. 이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솟구치죠. 혼자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내 에너지는 온전히 나만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조용히 책을 읽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게 가능하죠. 귀찮은 전화도 없고 문제를 해결하느라 머리를 싸매는 일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 페이스대로 시간을 쓰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노년에는 사람을 잘못 만나 괴로움에 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어 약간의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지만 잘못된 인간관계는 나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 뿐이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안 타도 된다입니다. 인간관계란 참 묘한 게 기쁘고 좋은 감정만 주는 게 아니죠. 사람들과 얽히다 보면 화나고 서운하고 짜증나는 감정이 뒤엉키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친구와 약속을 잡았다가 약속을 어기면 섭섭하고 가족 모임에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나도 모르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죠. 노년에는 이런 감정 소모가 정말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예민해지는 경우도 많아서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말도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이런 순간마다 마음속에서 그냥 혼자가 더 낫겠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혼자라면 감정의 기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화내거나 속상해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대신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며 평화로운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잔잔한 기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이런 여유로운 감정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혼자의 장점 아니겠어요? 세 번째 이유는 완벽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입니다. 인간관계란 곧 제약입니다. 친구와 약속을 잡으면 시간을 맞춰야 하고 가족 행사에 불려가면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하죠. 심지어 이웃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 그 순간 나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이런 제약을 나름 받아들였겠지만 노년에는 마음속에서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일인가? 라는 회의감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혼자라면 이런 제약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도 되고 갑자기 게으름이 땡기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도 됩니다. 누구의 간섭도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은 상상 이상으로 행복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요리하고 하고 싶은 취미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삶. 혼자일 때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누군가와의 일정에 맞추거나 책임을 떠맡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나만의 속도로 하루를 보내는 것. 노년에는 이런 자유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번째 이유는 돈 나갈 구멍이 줄어든다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와 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누군가와 만나면 밥 한 끼는 기본이고 커피라도 한 잔 해야 할 것 같고 심지어 모임에서는 선물이나 회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일쑤죠. 젊었을 땐 에이,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며 넘길 수 있었겠지만 노년에는 은퇴 후 수입이 한정적이라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인간관계가 깊어질수록 돈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친구가 한 번만 도와줘. 내가 꼭 갚을게라며 돈을 빌려가고는 갚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 사이에서는 어머니는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처음엔 큰 맘 먹고 도와줬다가 나중에는 관계까지 틀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혼자라면 이런 복잡한 일은 없습니다. 내 돈은 오롯이 내 것. 내가 먹고 싶은 걸 사 먹고 취미에 투자하고 여행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 문제로 누구와 다투거나 불편해질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릅니다. 노년에는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라는 마음가짐이 최고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 이유는 갈등이 사라진다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좋을 때도 많지만 사소한 갈등이 발생할 때는 정말 피곤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중에 그건 아니지라는 말이 나오고 가족끼리도 이번엔 누가 더 잘못했나? 를 따지다 보면 속이 터지죠. 젊을 땐 이런 갈등도 풀어보려고 애썼지만 노년에는 그런 에너지조차 아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감정이 예민해질 때가 많아서 작은 말 한마디가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말했니? 같은 사소한 오해가 깊어지면 마음속에서 화가 끓어오릅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관계는 점점 더 꼬이기만 하죠. 혼자라면 이런 갈등은 0%입니다. 내가 말실수를 할 일도 상대의 태도를 고민할 일도 없으니 얼마나 속 편합니까? 스스로와 대화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고 그 누구의 말이나 행동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노년의 소중한 시간을 갈등에 쏟느니 차라리 나만의 고요한 여유를 즐기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내 시간이 진짜 내 것이 된다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내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새 그들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차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오늘 점심이나 먹자고 연락을 해오고 저녁에는 가족들이 얼른 와서 손 좀 봐줘야겠다며 부릅니다. 하루 종일 쫓기듯 시간을 쓰다 보면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곤 하죠. 혼자라면 이런 상황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 라는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시간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하루 종일 빈둥거려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시작하거나 마음 내킬 때 여행을 떠나는 것도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누구의 간섭 없이 내 시간을 온전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오늘 하루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바로 이런 여유로운 시간 덕분이 아닐까요? 일곱 번째 이유는 외로움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의 가장 큰 단점으로 외로움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과 얽혀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 더 클 때가 많지 않나요?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연락을 끊거나 가족 모임에서 괜히 소외감을 느끼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움을 오롯이 마주하며 그것을 내 방식으로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이해하며 내 감정을 스스로 돌보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힐링하거나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고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고요함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노년의 진정한 축복은 이 고요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혼자가 주는 여유와 평화야말로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은 단순히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여유, 자유, 그리고 나만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보다 더 긍정적인 선택이 있을까요? 노년에 혼자가 좋은 7가지 이유 들으니 이제 결론이 보이죠? 네, 맞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그게 내 에너지를 빼앗고 스트레스를 더한다면 차라리 혼자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단순히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내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나에게만 쓸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약간의 외로움이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다 보면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하루 종일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삶.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축복 아닐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라는 건 당신의 선택이자 당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과 엮여 복잡해지는 대신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세요. 노년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진짜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빠이. 여러분, 인생 참 별거 아니더군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좀 허무하게 들릴까요? 하지만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잘 봐야 한다고 밤새워 공부했고, 직장에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가정에서는 자식 잘 키우겠다고 모든 걸 희생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살아온 삶이 의미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 그렇게 발버둥 쳤던 많은 일들이 생각보다 큰 의미가 없었더라고요. 회사에서 열심히 인정받으려 했던 일도,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했던 노력도,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던 순간들도 결국엔 전부 흐릿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인생, 그거 지나고 나니 별거 아니더라는 10가지 이유를요. 한 번쯤 허탈하게 웃으면서 맞아, 그때 그랬지라고 고개 끄덕일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인생의 허를 찌르는 진실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더라입니다. 살다 보면 돈이 전부다, 사람이 전부다, 성공이 전부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걸 믿고 달렸어요. 돈을 벌려고 밤새워 일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성공이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려 안간힘을 썼죠.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보니 그런 거 다 아무 소용 없더군요. 결국 남는 건 건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면 어디에 쓸 수 있겠어요?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소화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인가요? 여행을 가고 싶어도 허리가 아파서 걸을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재미일까요?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라고 쉽게 넘겼는데 나이가 드니 병원 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걸요. 아무리 잘 살았어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게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 같아요. 결국에는 내 몸이 내 인생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몸을 위해서 더 신경 씁니다. 밥을 제대로 챙겨 먹고 가볍게라도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의 건강도 지키기 위해 스트레스 받는 일을 멀리하려 합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겨야 해요. 인생? 그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건강하면 별거 아닌 인생 속에서도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 괜찮은가? 그리고 내 몸이 원하는 걸 해주세요. 건강한 몸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 많아도 결국 내가 써야 끝난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나요? 나도 젊었을 땐 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쉬는 날도 반납하며 일했고 어딘가에 돈을 쓰는 게 아까워서 내 몸을 혹사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 돌아보니요. 돈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많으면 뭐하고 적으면 또 뭐합니까? 결국 그 돈을 써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더라고요. 젊었을 땐 자식들에게 남겨주면 큰 효도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엄마, 아빠 돈 많잖아. 라며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기대하더군요. 가끔은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쓰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줄 알았는데 돈으로 이어진 관계는 돈이 끊기면 금세 멀어지더군요. 결국 깨달은 건 이겁니다. 내가 번 돈은 내가 써야 끝난다는 거죠. 좋은 음식, 멋진 옷, 그리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남을 위해 쓰는 건 끝이 없고 남겨준다고 해도 고마움을 온전히 받지 못할 때가 많으니 말이죠.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돈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 쓰는 도구일 뿐이지 절대 인생의 목적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당신을 위해 아낌없이 쓰세요. 돈도 결국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들 남의 일엔 별로 관심 없더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셨나요? 나는 어릴 때부터 누가 너 보고 이상하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라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말투, 옷차림, 심지어는 내가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도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고민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다들 남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때 그 비싼 옷을 입었든 말실수를 했든 아니면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정작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들 자기 문제로 바빠요. 당신이 조금 못나 보이든 잘나 보이든 그들은 당신을 잊어버리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토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을까요? 나를 보여주기 위해 살기보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살아야 했던 건데요. 지나고 보니 결국 남의 평가도 타인의 기대도 전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삽니다. 남들이 뭐라든 내 인생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들의 말과 시선 전부 별거 아니더라고요. 네 번째 이유는 결국 다툼은 내가 더 손해다입니다. 살다 보면 갈등이란 피할 수 없죠.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이든 사람이 모이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젊었을 땐 그 갈등이 얼마나 불편하든 내가 이겨야지 라는 마음으로 싸움에 뛰어들곤 했어요.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내 생각이 옳다는 걸 설득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다툼이라는 게 결국 별거 아니더군요. 애초에 시작을 안 했으면 더 나았을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화가 나서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는데 지금은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더라?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싸움이 끝난 뒤 남는 건 자존심의 승리도 아니고 후련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는 건 관계의 균열과 내 마음의 상처뿐입니다. 나이 들어 깨달은 건 이겁니다. 싸우고 나면 결국 내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겼다고 느끼든 내가 이겼다고 느끼든 어쨌든 피곤한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그냥 넘깁니다. 누가 내게 뭐라고 해도 웃으며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라는 후회를 하기 싫어서요. 지나고 나면요. 다툼이라는 게 그저 소모적인 일이었더라고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더 중요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사람은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친구들에게 잘해주고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돌아보니 세상에 정말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결국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도 각자 자신의 삶이 가장 중요해요. 친구들을 위해 시간과 돈을 쏟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모두 자신에게 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토록 남을 위해 애썼을까요?
돌아보니 남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던 많은 순간이 사실 내 만족을 위한 거였던 경우도 많았어요. 내가 좋은 부모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내가 좋은 친구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기 삶에 더 집중하기 마련이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나도 이제 나를 중심에 두고 살기로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남을 위해 사는 거? 결국 별거 아니었더군요. 6번째 이유는 시간은 내 것일 때 가장 가치 있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늘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일하고 사람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갔죠. 그런데 나이 들어 깨달은 건 시간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회사와 가정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나를 끌고 다녔죠. 쉬고 싶어도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남들에게 맞춰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썼는데 지금 돌아보니 남들은 내가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군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내가 주도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걸요.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 커피 한 잔을 즐기고 내키면 산책을 나가고 아니면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야말로 진짜 값진 시간입니다. 지나고 나니 남들에게 휘둘리며 썼던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웠는지 알겠더라고요. 시간은 내 것일 때 가장 빛납니다. 7번째 이유는 외로움도 익숙해지면 나쁘지 않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의 단점으로 외로움을 꼽습니다. 저도 처음엔 외로움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움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이 주는 평화가 있더라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며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던 날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외롭지 않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적이 더 많았어요.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그 외로움은 더 컸습니다. 혼자 지내면 외로움이 다른 형태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익숙해지고 나면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감정을 돌보며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죠. 외로움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지나고 나니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8번째 이유는 모든 게 지나고 나면 결국 추억일 뿐이다입니다. 젊었을 땐 세상이 온통 중요한 일투성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엔 성적 하나에 울고 웃었고 회사 다닐 때는 상사의 한마디에 자존감이 하늘로 치솟거나 바닥으로 떨어지곤 했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는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모든 걸 열심히 쥐고 있던 손을 세월이라는 시간이 조용히 펴놓고 나니 남는 건 전부 흐릿한 추억뿐이더군요. 힘들어도 열심히 다녔던 회사요. 이제는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밤새워 공부했던 시험 결과요. 당시에 그렇게 중요했던 성적표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 최선을 다해 키웠지만 이젠 그들도 바쁘다며 간단한 안부 전화로 모든 것을 끝내더군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했던 일들이 이렇게 빠르게 흔적도 없이 지나갈 줄은 몰랐죠. 그렇다고 과거를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돌아보니 모든 일이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순간을 얼마나 즐겼는가 하는 겁니다. 추억이란 게 그래요. 그때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할 걸, 그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너무 애쓰고 계신가요? 이건 꼭 해야 해. 라며 고집 부리는 일이 있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결국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저 웃으면서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합일 뿐이더라고요. 9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를 많이 잊더라입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오래 기억하겠지. 그런데요, 인생의 허무한 진실 중 하나는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를 빨리 잊는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내 이름을 남기려 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애썼죠.
자식들에게는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으니 너희도 나를 잊지 못할 거야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나를 기억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헌신했던 회사요? 퇴직하고 몇 달 지나니 내가 있던 자리조차 기억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니 연락이 뜸해지고 자식들은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느라 바빠요.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군가를 오래 기억할 만큼 우리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처음엔 이런 사실이 조금 서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내가 애쓸 필요가 없구나 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지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잘 살았느냐를 더 생각하려 합니다. 남들이 나를 잊더라도 내가 나를 잊지 않는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나고 보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거 결국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10번째 이유는 걱정했던 일들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더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걱정하느라 밤잠 못 잔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는 고민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에게 미움받으면 어쩌지? 이 선택이 내 인생을 망치면?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죠.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요. 걱정했던 일들 대부분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더군요.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느껴졌던 문제들이었어요. 시험 결과가 나빠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았고, 직장에서 한 실수가 내 경력을 망칠 것 같았고, 사람들과의 작은 갈등이 내 인간관계를 전부 무너뜨릴 것만 같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걱정들은 결국 허공에 흩어진 먼지 같은 존재였어요. 진짜 큰일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사라지더군요. 물론 몇 가지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했던 방식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삶이 풀리거나 뜻밖의 해결책이 나오곤 했죠. 지나고 나니 걱정이란 그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의 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또 지나가겠지. 그리고 정말로 지나갑니다. 걱정에 시간을 쏟느니 그 시간에 좋은 음식 먹고 웃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며 보내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더군요.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니까요. 걱정도 결국 별거 아니랍니다. 결국 인생이란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일들의 모음이더군요.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고민했던 일들, 밤잠 못 자며 애썼던 일들, 때로는 울고 웃으며 간절하게 매달렸던 순간들까지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전부 흩어져 버렸습니다. 허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사실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려 합니다. 오늘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내일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남들 눈치 보며 사느라 잃어버렸던 내 모습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결국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결정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행복한가? 세상의 기대나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 삶을 힘들게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한 작은 행복을 찾는 데 집중해 보세요. 지나고 나니 별거 아닌 인생이라지만 그 별거 아닌 것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웃을 수 있느냐는 거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빠이. 여러분, 노년에 재혼을 한다는 건 정말 신중히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낭만적이고 설레는 새로운 시작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를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하나의 삶을 합치는 일은 생각보다 큰 도전을 안겨줍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건 곧 예상치 못한 갈등과 문제를 감당해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젊었을 때는 사랑 하나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몸과 마음에 익숙해진 생활 방식, 재산 문제, 자녀들과의 미묘한 관계,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재혼은 단순히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면 되지라는 로맨틱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인생의 평화를 송두리째 흔들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5세 넘어서 재혼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잘못된 재혼은 단순히 후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안정과 행복을 위협할 수 있는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 중이라면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울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빚이 내 문제가 될 수 있다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서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상대방의 빚 문제입니다. 재혼을 할 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나는 몰랐는데 라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처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사람이 결혼 후에 갑자기 사실은 조금 빚이 있어 라고 말하며 청구서를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상대방이 대출, 신용카드 빚 혹은 보증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 부담은 결혼과 동시에 나에게도 옮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니까 함께 해결해야지라는 명목으로 내 돈이 상대방의 빚을 갚는 데 쓰이기 시작한다면 이 관계는 스트레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거나 배우자의 빚을 대물림하게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라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재혼을 고민할 때는 상대방의 빚과 경제적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잘못하면 평생 모은 재산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유산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긴다입니다. 재혼을 하면 유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갈등 요소가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이미 성장한 상태라면 재혼 후에 배우자가 부모의 재산을 가져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불만을 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재혼 후 평범하게 살아가더라도 자녀들은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유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죠. 서로 유산 배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기면 가족 간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입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이 나의 재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상황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유산 문제는 재혼 과정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재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돌을 미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돈 쓰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 가장 흔히 겪는 불편함 중 하나가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혼자 살 때는 내가 번 돈, 모은 돈, 지금 있는 돈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죠. 새로운 옷을 사든 여행을 가든 맛있는 음식을 먹든 누구의 간섭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보, 이번에 그건 좀 과한 거 아니야? 라며 내가 하고 싶은 소비에 딴지를 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모은 돈으로 상대방의 생활비를 대는 상황이 되면 나의 소비는 더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내 돈인데 왜 내가 간섭해? 라는 말이 오가며 관계의 틈이 더 깊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평생 모은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쓰며 행복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재혼으로 인해 그 자유가 줄어든다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재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제적 능력을 노리고 접근할 수도 있다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한 가지 꼭 경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을 노리고 고의로 접근할 가능성입니다. 특히 상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혼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안정을 얻으려는 속셈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함께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자는 달콤한 말로 마음을 열게 만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금전적인 요구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좀 도와줘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부탁하거나 고가의 물건이나 생활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 상대가 빚이나 경제적 문제를 숨긴 채 재혼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 후에는 두 사람의 재산과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신뢰를 깨트리고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려 중이라면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과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재혼이 아니라면 그 관계는 오히려 내 인생의 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재산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접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신만의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입니다. 노년에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되는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생활하는 건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죠. 그런데 재혼을 하면요, 그 공간을 두 사람이 공유해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거실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걸 좋아하는데 상대는 여기저기 물건을 늘어놓는 스타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매일 밤 조용히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만 상대는 드라마를 크게 틀어놓고 싶어 한다면요? 사소한 생활 방식 차이가 공간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혼자 살 때는 침실, 부엌, 거실 모두 나만의 공간이었지만 재혼 후에는 이건 같이 쓰는 공간이니까라며 양보해야 할 순간이 많아집니다. 내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있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그 불편함은 점점 커지겠죠. 결국 노년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인 자신만의 고요한 공간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취미 생활이 제한될 수 있다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취미를 즐기거나 오래도록 하고 싶었던 일에 몰두하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그 취미 생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나는 매주 동네 산책 모임에 나가거나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 있는 상황인데 상대가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 라며 내 취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아니면 상대가 자신의 취미를 함께 하자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간을 마음껏 쓰는 대신 상대와의 시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혼자 살면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죠. 하지만 재혼을 하면 두 사람의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내 취미와 자유로운 활동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년에는 오히려 이 자유가 더 소중해지는 만큼 재혼이 이 소중한 자유를 뺏을 가능성을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외로움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외로울 수 있다입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덜 외롭겠지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함께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잘 맞지 않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경우 혼자일 때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재혼 후에도 여전히 마음의 거리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나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했는데라는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죠.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극복해야 할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외로움은 내 삶을 흔들지 못합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외로움이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재혼 후 더 큰 실망과 스트레스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덟 번째 이유는 상대방의 건강 문제에 내 삶이 휘말릴 수 있다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도전은 단연 건강관리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내 건강뿐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 문제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서로 도우며 살면 되지라는 낭만적인 약속으로 시작할지 몰라도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자주 병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간병인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매일 약을 챙겨주며 상대를 보살펴야 하는 일이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라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내 삶이 상대방의 건강 문제에 갇히는 느낌을 받게 되죠.
내가 원하던 자유로운 노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간병으로 지친 날들만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때 상대방이 기꺼이 나를 돌봐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노년의 삶에서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지만 재혼 후에는 이 문제가 둘 사이의 신뢰와 관계를 시험하는 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라면 건강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의존 관계로 변질되면 그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건강을 돌보며 스스로 평화를 누리는 것인데 재혼으로 인해 이 소중한 시간을 잃는다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9번째 이유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다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이들은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새로운 배우자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는 자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이미 독립해 자신의 삶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의 재혼을 불필요한 갈등의 시작으로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은 새로운 배우자가 부모님의 재산을 가져가면 어떡하지? 라는 경제적인 우려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가족 사이에 불편한 사람이 끼는 건 싫다며 감정적인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줄이고 감정의 벽을 쌓게 만듭니다. 결국 자녀들과의 관계는 재혼 후 오히려 더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보던 손주들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죠. 재혼으로 인해 자녀들과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것은 노년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족관계를 잃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10번째 이유는 행복의 조건은 이미 내 안에 있다입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 삶에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고 싶다는 마음일 겁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누군가와 함께 나눠 가짐으로써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거죠. 그런데 재혼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노년의 행복은 누군가를 만나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족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여행을 떠나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느끼는 기쁨은 재혼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오히려 재혼은 이런 행복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갈등의 조율, 그리고 예기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내가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죠. 재혼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굳이 관계에 얽매이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행복의 조건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결국 재혼이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로맨틱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하는 도전입니다. 특히 65세를 넘어서면 이미 익숙해진 생활 습관과 평화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죠. 재혼은 낭만적인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가져올 위험도 큽니다. 내 삶에 더 많은 복잡함과 부담이 생긴다면 그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행복일까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나만의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것이 노년의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재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이야기한 10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자유와 평화가 정말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다면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한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결정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피곤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쓸데없는 자랑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내가 뭘 자랑했는데? 싶으실 수도 있지만 자랑은 대놓고 하지 않아도 상대방 귀에는 자랑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 손주, 재산, 여행 같은 이야기들은 은근히 자랑으로 흘러가곤 하죠. 문제는 이 자랑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찝찝하게 만들거나 괜히 거리감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난 그저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왜 삐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랑이란 게 참 묘해서 말하는 사람은 기분 좋지만 듣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고 때로는 괜한 열등감까지 느끼게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잘 사는데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상대방은 대화를 피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노년에 절대 남들에게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이걸 잘못 자랑했다간 인간관계가 삐걱거릴 수도 있으니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노년의 평화로운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괜히 자랑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어떤 이야기를 조심해야 할지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내 재산 규모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재산 아닙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벌었고 이만큼 모았고 자식들에게도 다 나눠줬지 라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재산 이야기는 절대로 남들에게 하면 안 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유요? 이건 사람들 사이에 은근히 질투와 의심을 부르는 최고의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친구 모임에서 우리 집값이 요즘 10억이 넘었다네라고 슬쩍 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는 순간 친구들의 머릿속엔 저 사람 참 잘 나가네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근데 왜 저번에 밥값은 내가 냈지? 라는 의문이 떠오를 겁니다. 더 심한 경우 그 돈 다 어디서 났을까? 라며 쓸데없는 추측까지 하게 되죠.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남았을까? 라는 계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형제들끼리 유산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재산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사기꾼이나 기회주의자들의 귀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돈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 일부는 겉으로 친절하게 다가오며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거나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을 핑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재산에 눈독을 들인 사람들이 허위 사업이나 가짜 약속으로 속이려 들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산은 평생의 땀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니만큼 절대로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노년에는 재산 이야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조용히 나를 위해 쓰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한다고 해서 내 재산이 더 많아지거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괜히 내 재산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내 자녀, 며느리, 손주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서 고위직이고 며느리는 의사야. 손주는 이번에 반에서 1등 했다네.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자식이나 손주가 잘된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랑이 남들에게는 의외로 부담과 거리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선 자녀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비교와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애썼는데 저 집에는 왜 저렇게 잘 됐지? 라며 은근히 상대를 위축되게 만들 수도 있죠. 며느리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며느리는 아침마다 요가도 하고 집안일도 척척하면서 직장도 다닌다. 같은 말을 들은 사람은 우리 며느리는 왜 안 그렇지? 라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주 자랑은요? 그건 또 다른 레벨의 불편함을 줍니다. 우리 손주는 이번에 피아노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우리 손주는 피아노를 배우지도 않는데라며 민망함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 듣는 사람에게 손주가 없을 경우에는 더 큰 거리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자녀와 손주 자랑은 당사자들에게도 부담을 줍니다. 엄마, 제발 친구들 앞에서 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도한 자랑은 자식들에게 과도한 기대감과 압박을 주며 손주들에게도 나는 꼭 잘해야 해라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젊었을 때 잘 나갔던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가장 자주 나오는 대화 중 하나가 바로 내 젊었을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내가 얼마나 잘 나갔고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이뤘는지 말하고 싶어지는 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이 젊은 시절의 자랑이 꼭 환영받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고요?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만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첫째, 젊은 시절 자랑은 현재와 연결되지 않으면 공감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때는 사장 자리까지 올라갔었지 라고 해도 지금은 은퇴한 상태라면 그 이야기는 과거에 멈춰버린 이야기일 뿐입니다. 상대방은 그래서 지금은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둘째, 젊었을 때 이야기는 자칫 듣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듣는 사람이 현재 힘든 상황이라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갔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셋째, 젊었을 때 잘 나갔다는 이야기는 반복될수록 추억에만 매달리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라는 말을 자주 할수록 오히려 지금의 자신감이나 현재를 즐기는 모습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는 뜻이죠. 젊은 시절의 자랑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간직하거나 정말 나를 잘 이해해주는 가까운 사람과 나눌 때 더 빛을 발합니다. 남들에게 굳이 자랑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금의 나를 덜 멋지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내 여행 경험입니다. 여행 이야기는 누구나 좋아할 것 같죠? 그런데 노년에는 이 여행 경험이 자랑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자랑은 듣는 사람을 은근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유럽 다녀왔는데 말이야. 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상대방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상대가 나와 비슷한 여행 경험을 가진 경우입니다. 이럴 땐 서로의 이야기가 공감과 경쟁 사이를 오갑니다. 거기 갔어? 아, 나는 그곳에서 이런 걸 봤지. 라며 대화가 발전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내 여행은 저만큼 대단하지 않은데라며 비교하고 자격지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상대가 여행을 가지 못한 사람일 경우입니다.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이유로 여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이곳은 정말 대단했어. 당신도 가봤어야 했는데 라는 말은 배려 없는 자랑으로 들릴 수 있죠. 듣는 이에게는 부러움보다는 불편함과 소외감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여행 경험은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어라는 자랑으로 들리지 않도록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며 조심스럽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 건강 상태입니다. 노년의 대화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바로 건강입니다. 그런데 건강 이야기가 지나치게 자랑처럼 들리면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도 혈압, 당뇨 다 정상이고 약 한 번 안 먹어봤다니까?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첫째, 상대가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이야기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약을 달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죠. 상대방에게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 자랑은 자칫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자기 관리를 열심히 했다는 자부심을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나는 잘했는데 너는 왜 못했어? 라는 뉘앙스로 느껴질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조용히 스스로 만족하며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이 좋다면 감사하며 유지하고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는 공감과 배려를 먼저 생각하세요. 자랑으로 들리지 않게 말하는 법도 건강관리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 연애 경험입니다. 노년에도 연애를 하거나 과거의 연애 경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도 한때 인기가 많았지 라며 과거의 연애담을 꺼내거나 현재 새롭게 시작한 연애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먼저 과거의 연애 경험을 자랑한다면 그때는 참 대단했지라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허세처럼 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연애 경험이 적거나 그런 경험을 부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자랑이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죠. 현재 연애 중이라면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상대방이 혼자라면 저 사람은 연애도 하고 좋겠다는 부러움과 동시에 나한테 이걸 자랑하려는 건가? 라는 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연애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연애 이야기는 내가 행복하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굳이 남들에게 이야기해서 나의 행복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연애는 나만 알고 즐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연애 아닐까요? 일곱 번째는 내 집이나 부동산입니다. 노년에 들어 자랑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집과 부동산 관련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은 지금 몇 억은 가뿐히 넘어. 라거나 내가 옛날에 이 땅을 샀는데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같은 이야기는 듣기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듣는 사람에게는 별로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집 자랑은 쉽게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입니다. 집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너는 뭐하니? 라는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설령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부동산은 민감한 주제라 괜한 거리감을 만들기 쉽습니다. 또한 집 자랑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돈이 꽤 많은가 봐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괜한 부탁이나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죠.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때 저 사람은 잘 사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노년에는 내 집이 주는 안정감과 만족감을 혼자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남들에게 자랑해서 불필요한 감정이나 오해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부동산은 입을 다물수록 더 안전하고 내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자랑이란 건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칼날 같은 존재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뿌듯하고 뭔가를 이룬 것 같을지 몰라도 그 자랑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자칫하면 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요. 내가 자랑스럽고 행복하니 말하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남들이 듣기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거세를 부리지? 라고 느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랑은 안 할수록 더 멋지게 보입니다. 내가 가진 행복을 조용히 누리는 사람이 오히려 주변에서 더 존경받는 법이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혹시 평소에 무심코 자랑하고 있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보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괜한 오해나 불편함을 만들지 않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오늘부터 자랑 대신 여유. 기억하시죠?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빠이.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TV만 보고 있자니 나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외로움을 달래겠다고 새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건 노년에 정말로 신중해야 할 선택이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외로운데 같이 놀아주고 얘기 나눌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경제적, 감정적 부담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면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처음에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 그냥 친구로 잘 지내면 되겠지라고 시작했지만 조금씩 금전적인 부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상황이 좀 안 좋아서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말에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지겠죠. 하지만 이런 부탁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사람의 지갑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래서 노년에 외롭다고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려다 잘못된 관계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금전적 부담과 감정적 소모,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갈등까지.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히 고민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돈 문제가 결국 우정을 망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새 친구를 사귀는 건 참 반가운 일이죠. 대화도 나누고 같이 차도 한잔하면서 외로움을 잊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상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 우정이 돈 문제로 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안하게 시작된 관계가 나중에는 지갑과 관계된 골칫거리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엔 상대방이 이번에 커피는 제가 살게요. 라며 푸근한 웃음을 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요즘 제가 조금 힘들어서요 라며 작은 부탁이 들어오게 됩니다. 버스비가 부족한데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가벼운 요청으로 시작하겠죠. 한 번, 두 번은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탁이 반복되면요. 점점 저 사람 나를 돈줄로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도와준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라며 오히려 서운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탁을 거절했을 때 그 친구가 상처받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돈 문제는 친구를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우정을 깨뜨리는 단초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단순히 금전적인 부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를 빌려줘야 하지? 라며 고민하는 내 모습, 그리고 이 돈을 빌려주고 나면 내가 불편해지는 건 아닐까? 라는 스트레스까지. 이런 갈등과 불편함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노년의 우정은 진정한 마음의 교류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끼어들게 되면 그 관계는 한쪽이 손해를 보는 불평등한 관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상대방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떠안는 순간 내가 평화롭고 안정된 노년의 삶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전염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건 참 묘합니다.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내 삶의 분위기와 에너지가 확 바뀌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특히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그 어두운 에너지가 나에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부정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보다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말하겠어 라며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만나면 대화가 항상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지 않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왜 이 모양일까? 요즘 물가는 왜 이렇게 올랐어?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수 있겠지만 대화의 주제가 매번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로 끝난다면 나도 모르게 지치게 됩니다. 결국 나도 같은 불평을 하게 되고 내 시선마저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확대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라며 희망조차 가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그런 대화는 내 에너지까지 소진시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런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게 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숨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기쁘고 보람차게 살아가는 데 있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은 절대적으로 크거든요. 하지만 부정적인 대화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마치 탁한 물에 손을 씻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맑아지지 않고 자꾸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나의 밝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친구라는 존재는 나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야지 더 피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는 처음엔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선택처럼 보일지 몰라도 부정적인 에너지와 대화가 이어지면 결국 나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의 문제는 끝없이 커질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건 처음엔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지라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문제는 끝이 없고 그 끝없는 문제들이 결국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요즘 조금 힘드네 정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서 힘들어라거나 요즘 병원비가 부담돼 같은 하소연 정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 힘들겠네. 내가 같이 고민해 줄게라며 좋은 친구로서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종종 한 가지 어려움이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으려고 또 다른 빚을 내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친구가 이제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 너라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번 달만 좀 부탁할게 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내가 그 문제의 일부가 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 일부는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들어주고 도와주는 만큼 이 친구가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 나는 계속해서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그들의 가족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소중한 건 뭐니 해도 평화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그 평화가 한순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가족 문제에 내가 끼어들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와만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그저 저 사람과 얘기 나누고 커피 한잔하면서 외로움을 달랠 거야 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집 애들이 요즘 말썽이라서 가족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형제가 돈 문제로 자꾸 싸우는데 내가 중재를 해야 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나는 그들의 가족 문제에 대한 조언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그런데 점점 그 이야기가 구체화됩니다. 우리 가족이 돈이 부족해서 힘들어라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혹시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말로 발전할 가능성도 큽니다. 게다가 그들의 가족 중 누군가가 직접 나에게 연락을 해 어르신, 우리 부모님 친구 좀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난한 사람의 가족들은 종종 서로 의지하며 얽힌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친구와만 대화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가족의 문제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 형제들, 심지어 친척들까지 엮이면서 내가 이 나이에 왜 남의 가족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지? 라는 후회가 들게 될 수도 있죠. 노년에는 내 가족만 챙기기도 벅찬 시기입니다. 친구의 가족 문제에까지 얽히다 보면 그 관계는 점점 피곤하고 골치 아픈 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외로움을 달래려다 오히려 내 평화를 잃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이유는 내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를 사귀는 건데 그 친구가 오히려 외로움을 더 키우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처음엔 좋은 친구가 생겼으니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의 대화가 반복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가난한 상황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이야기, 가족과의 갈등, 끊임없는 불만을 듣다 보면 친구와 함께 있어도 나 자신이 더 고립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친구는 경제적 여건상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함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여행을 가고 싶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나한텐 그런 건 사치야라고 선을 그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그럴수록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의무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얘를 외면하면 너무 가혹한가? 라는 생각에 계속 만나게 되지만 만날수록 나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외로움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내 평화와 행복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를 사귀는 건 좋지만 그 친구가 가난으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들의 돈 문제, 부정적인 에너지, 끝없는 갈등이 어느새 내 삶까지 침범할 수 있으니까요. 친구란 함께 있어 기쁘고 에너지를 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친구를 사귀게 되면 외로움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그건 정말 피해야 할 상황 아닐까요? 그러니 친구를 사귈 때도 신중하세요.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관계보다 나의 여유를 지켜주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외로움은 잠깐이고 잘못된 친구는 평생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노년엔 내 마음의 평화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중국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의 유명한 말 중 하나인 가난한 사람과는 사업하지 마라는 글로 마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는 사업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모든 기회를 문제로 바꾼다. 무언가를 제안하면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의심부터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 돈 안 될 거야 라며 부정적으로 본다. 위험을 감수하자고 하면 너무 위험해. 라며 뒷걸음질 친다.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 복잡해라며 피한다. 그들에게는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기회가 없다라는 변명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용기는 찾기 어렵다. 마윈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50%지만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0%다. 비즈니스는 열정과 실행력이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과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경제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와 기회를 대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며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열린 마음, 도전 정신,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사업은 그들의 의심과 부정적인 태도가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키우고 부자는 기회를 키운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듣기엔 참 그럴싸합니다. 그런데요, 65세가 넘은 당신이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다 보면 그 끝은 생각보다 끔찍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기분 좋게 시작했겠죠. 내가 가진 걸 나눠주면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고 복도 많이 받겠지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번 베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게 되고 나중엔 그 기대가 당연한 권리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더 심한 건 내가 그만두려고 하면 왜 이제 안 해요? 라며 비난하거나 멀어지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요구는 내 건강, 재산, 에너지까지 갉아먹습니다. 내가 베푸는 게 그들에게 당연하면서 호구 취급당하고 심지어 내 도움을 이용하려는 사기꾼들까지 몰려들게 됩니다. 베푸는 삶이 오히려 내 노후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65세 이후에 남들에게 이것저것 베풀며 살면 절대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을 당장 깨고 싶어질 겁니다.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현명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베품이 당연한 줄 알게 된다입니다. 처음엔 좋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저 사람 참 힘들어 보이네. 내가 조금 도와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베풀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참 묘해서요. 한 번 받은 걸 고맙게. 여기다가도 2번, 3번 받으면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이웃이나 친척이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번에도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처음엔 내가 돕는 게 큰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부탁이 점점 더 커지고 반복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느새 그 사람은 이 정도는 저분이 당연히 해주는 거지 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건 한번 거절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왜 이제 와서 안 도와주냐? 라며 서운함을 느끼고 오히려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나 물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마음까지 베풀다가 보면 정작 내가 필요한 순간에 남아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젠 좀 쉬어야지라고 결심했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에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치고 힘들어질 정도로 남들에게 의존심을 키워주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베풀 때도 한 번쯤은 이게 내게도 정말 괜찮은 선택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소중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베품 아닐까요? 두 번째 이유는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기꾼들에게 최고의 먹잇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분은 남을 돕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야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멀리서 사기꾼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처음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데
도와주신다면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라며 눈물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진심 같아서 도와줬는데 한 번 도와주고 나면 그 다음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서요라는 말을 들으며 점점 더 깊이 얽히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사기꾼들은 겉으론 딱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속으로는 내가 가진 돈이나 자산을 어떻게 끌어낼지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사기꾼들은 개인적인 네트워크나 동네 소문을 활용해 그분은 이런 사정에 잘 도와주신다더라라는 정보를 퍼뜨립니다. 그 결과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기꾼들이 순서대로 접근해오는 연속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노년에는 특히 방어벽이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과 시간을 지키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좋은 의도는 필요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순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내 선의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순간 그들은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족들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입니다. 가족에게 베푸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지나치게 베풀다 보면 가족과의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나 친척에게 꾸준히 금전적 도움을 주던 부모님이 어느 날 더는 여력이 없어 이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지금까지는 왜 도와줬어요? 라는 서운함과 원망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더 심한 경우 그동안은 줬으면서 이제 와서 왜 안 준다는 거야? 라며 부모님의 도움을 권리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 재산 분배나 유산 문제가 얽히게 되면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베풀었던 것을 다른 가족 구성원이 왜 저 사람한테만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라며 따지고 들면 평화로웠던 가족 관계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될 수도 있죠. 심지어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 나를 원망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가족들에게 너무 많이 베풀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가족들이 나를 도와줄까요? 그동안 내가 베풀었던 건 이미 잊히고 우린 이미 받을 만큼 받았으니 이제 더는 못 도와준다는 냉정한 대답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베풀며 희생하면 오히려 가족들이 나를 소홀히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소중한 가족 관계를 지키려면 때로는 도움의 선을 긋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이유는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은 평생의 안전망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아껴서 만든 돈이죠. 그런데 이 소중한 노후 자금을 베푸느라 줄줄 새게 만든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셨나요? 내 노후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됩니다. 조금 도와주는 건 괜찮겠지라며 몇 번 베풀었는데 어느새 그 금액이 점점 커지고 반복되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아직 괜찮아라고 스스로 위안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갑자기 큰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사고 혹은 오래된 집의 수리 같은 나를 위한 큰 지출이 필요할 때 통장 잔고가 바닥난 걸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힘들게 모아둔 돈이 남을 위해 줄줄 새어나갔다는 걸 깨닫는 건 그야말로 충격적인 경험이 될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렇게 베푼 돈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도왔으니 나중에 조금이라도 갚아주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노년에 돈이 줄어드는 건 남 탓이 아니라 결국 나의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 자금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내 평화, 내 건강, 내 삶의 질을 지키는 유일한 버팀목이죠. 남을 위해 쓰는 건 좋지만 내 노후를 위협할 만큼 줄줄 센다면 그건 절대 멋진 일이 아닙니다. 내 노후를 먼저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베풀미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이유는 내 삶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이것저것 베풀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뒤로 밀려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로 즐기고 행복을 느껴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남을 위해 쓰느라 정작 내 자신은 소외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에게 베푸느라 모임이나 행사 준비에 시간을 쏟고 자식이나 친척을 돕느라 매달 생활비에서 적지 않은 돈을 빼주고 친구들에게도 늘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면 과연 내 시간과 돈, 에너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여행, 배우고 싶은 취미,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은 나중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 스스로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기대하고 있으니 내가 이걸 포기해야겠지라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건 노년에 가장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노년은 평생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기인데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돌봐줄까요? 6번째 이유는 내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베푸는 건 마음에 따뜻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도해지면요, 결국 내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남들에게 이것저것 베풀며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내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친척들 챙기느라 장을 보고 이웃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준비하고 친구 부탁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런데 이 모든 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나의 일상은 남을 위한 시간표로 가득 찹니다. 그 결과 피곤이 쌓이고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나중엔 몸까지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을 멈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꾸준히 베풀던 것을 중단하면 사람들은 왜 갑자기 안 하세요? 라며 서운해하고 심지어 원망을 드러낼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은 스트레스를 더 크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는 결국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혈압이 오르고 잠을 못 자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원인은 남들에게 과하게 베푼 데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우선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남에게 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베풀고 싶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내 에너지와 건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베품도 내가 건강해야 가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 건강이 무너지면 나도 남도 결국 행복하지 않습니다. 7번째 이유는 나를 진짜 소중히 여길 시간이 없다입니다. 노년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챙기고 사회에 헌신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베푸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다 보면 정작 나를 돌보는 시간이 없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하루를 보내본 게 언제였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건 이미 내 삶이 남들에게 뺏기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오늘은 누굴 도와야 하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나중으로 미뤄둔다면 그건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게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쯤은 감당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남을 챙기다 보면 나중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마감하는 날이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노년에는 내가 나를 돌보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가장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내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남에게만 베풀며 쓰지 말고 이제는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써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남들에게 베풀며 사는 게 분명 뿌듯하고 보람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요, 내 삶은 점점 소모되고 정작 나를 위해 쓸 시간과 에너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베푼 걸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그걸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 번 받은 걸 당연히 여기는 사람, 더 큰 요구를 하는 사람, 심지어 내가 힘들 때는 슬쩍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노년은 평생 나를 위해 살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보상 같은 시기입니다. 이젠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써야 할 때죠.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 내 행복, 내 삶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베풀미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